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김용삼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그 우잘사 TV 채널에 예.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오늘 역사 공부 좀 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 앞에 게시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예. 책 제목이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예. 원투입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한 600여 페이지인데 두 개 합치면 한 1200페이지 분량입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의 저서인데요. 이 책을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 원래 책 많이 집필하시는데 예. 이 전두환이라는 이런 인물을 예.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그 현대사 학자 누군가가 이 일을 저는 해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공화국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쓰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전두환 시대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 마이크를 좀 대주십시오. 네. 가깝게. 한강의 기적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 완성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완의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이 이제 공중에 붕 뜰 위기에 처한 그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7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중화학공업을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IT 산업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을 붙여서 제2, 제3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시대가 전두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시대를 제자리에 올려놓지 못하면 우리 현대사가 완성이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두환 그러면 광주 학살의 원흉이라든지 12.12 군사반란이라든지 이런 그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그냥 시궁창에 빠뜨려 나가지고 우리 현대사가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저라도 나서서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자 평가나 이런 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사실은 이랬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두환 대통령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방송 우리 우잘사 TV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예. 전두환 대통령이 누구신지를 대부분 다 아시죠.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책에서 배우고 이러는데 그동안 그 전두환 대통령과 제5공화국의 시대는 이미 많은 책으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 저서를 집필하시면서 어떤 예. 새로운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하시는 건가요? 역사적인 평가는 사실 역사학자나 이런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기자들의 생명은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작업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2.6 사건 그리고 12.12 5.17, 5.18 서울의 봄 이게 없이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에 등장할 이유도 없고 등장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신군부가 그 시기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규명하는 작업. 이게 이번에 제가 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평가는 예. 학자들이 하는 거고 독자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해야 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자는 팩트 파인딩, 예. 사실 정리를 예. 정확하고 적확한 관점에서 정리해내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동안 전두환 정권 예. 제5공화국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직접 집필하신 이 책은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책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팩트가 다른 게 있나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면만을 보고 그 시대를 그 뭐 독재 시대라든지 뭐 심지어 무슨 뭐 살인마의 시대라고도 뭐 하고 뭐 권력을 찬탈했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2.12 뭐 군사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12.12가 군사반란 쿠데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그 당시에는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뭐 쿠데타적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쿠데타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뭐 장기간에 걸친 완만한 형태의 뭐 쿠데타, 뭐 쿠데타적 사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12.12가 그 다음에 5.17, 5.18이 군사반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은 12월 13일 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뭐 군사혁명 평의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 3건을 다 장악을 했나요? 아닙니다. 12월 13일에도 최규하 정부는 국권이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군부의 리더십은 그대로 작동을 했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그저 그런 보안사령관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단지 이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거일 뿐이에요. 아니 그 이후에도 최규하 정부는 멀쩡히 작동을 했는데 무슨 군사반란이라는 겁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뒤로 미루고 예. 자기네들이 가진 어떤 그 뭐 이념적인 그런 그 가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 시대를 제멋대로 그냥 창조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예. 반드시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예. 어떤 인연으로 시작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1961년 5.16이 났을 때 사진 좀 박아주세요. 그 당시에 계급이 육군 대위였습니다. 육군 대위. 예. 그런데 이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군사혁명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군 대위가 예. 그 당시 박정희 장군이 있는 육군본부로 찾아가서 나 혁명 지도자를 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박정희 장군이 야, 뭐 때문에 그래?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 독대가 이루어져요. 예. 그때 이제 전두환 그 대위가 아니 각하 지금 시중에는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지휘자가 박정희 각하입니까? 아니면 장도영 참모총장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지휘자다. 예. 그러면 각하는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예.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그 혁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 대위가 그러면 나는 그 혁명에 대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요. 예. 그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이 그 5월 17일이었는데 혁명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의 그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미군 그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가 5.16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박정희 장군이 출동을 시킨 혁명군 해봐야 3,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예. 그 당시 65만 대군 중에서 3,500명이 그냥 서울 육군본부하고 뭐 일부만 점령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야전지휘관들이 야 이게 혁명이 성공할 건지 아닌지 이거 이제 관망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혁명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 돼 있을 때 이 전두환 대위가 내가 가서 육사 생도들의 혁명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 지금부터 그 혁명군 해라. 그래서 완장을 채워주고 그 차를 한 대 내줍니다. 그래서 예, 그 차를 예. 타고 이제 태릉으로 가가지고 육사 후배들을 설득을 해서 예. 야 박정희 장군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예. 육사 생도들은 혁명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육사 생도들의 혁명 지지 시가행진이 진행이 돼요. 예. 이걸 보고 수많은 야전 지휘관들이 중립의 위치에 있다가 혁명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5.16이 결정적으로 성공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게 전두환 대위의 이 육사생도 혁명 지지 시가행진이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그 이후에 예. 전두환 대위는 이렇게 보직 이동을 할 때 예.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이런 부대에 배치되나요? 아니면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5.16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국가정원 최고회의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거기에 민원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요. 아, 민원 비서관. 예, 거기에 있다가 이제 박정희 장군이 나중에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 정치인이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장교들에게 나가서 국회의원을 해라. 예. 이럴 때 단호히 거부를 하고 전두환은 다시 군의 길로 갑니다. 그때 이제 차지철 이런 사람들은 군복을 벗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예. 뭐 그렇게 됩니다만은 전두환은 이제 다시 군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이때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장교의 뭐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중령 시절에 대대장 시절에 예. 청와대를 경비하는 이 경비부대가 이 30경비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진 좀 내려주십시오. 30경비단장으로 전두환 중령을 임명을 합니다. 예, 중령 예. 시절에. 30경비단이면 그 청와대 외곽 경비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30경비단에서 대대장을 맡은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김신조 일당의 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나요. 아하. 그때 이 전두환 이 대대장이 재빨리 박격포로 조명탄을 발사해서 예. 이 김신조 일당이 춤 태우는 그곳을 대낮같이 밝혀가지고 그리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서 전부 사살을 해서 예. 국가 지도자를 구해내는 이러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 예.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또 근무를 시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박 대통령 주변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예, 예. 지금 우리 5.16 혁명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5.16 혁명이 뭐야 잘 예.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예. 어떻게 보면 군인 세력이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치하가 끝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었을 때 군인 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걸 알리는 것이 박정희 장군의 5.16 혁명인데 예.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장군 그러니까 전두환 대위로 이어지는 이런 인연 속에서 5.16 혁명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고려 시대에 예. 1270년 무렵에 예. 이 무인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고려 시대 후반 그리고 조선 시대 500년 동안은 붓을 든 사람들이 칼을 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통치를 한 예. 아마 세계사적으로 아마 이 예외 중에 예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문민 통치가 약 800년 계속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 시대는 이 군사지휘관들이 무관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 고위지휘관직은 전부 이 그 과거 급제한 문관들이 군대를 지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 한때 완전히 막 박살이 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어쨌든지간에 고려 그 이후서부터 약 800년 동안을 붓을 든 사람이 칼을 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통치를 하는 이 문민 통치 구조는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예외 중에 예외의 시대였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무정신이라든지 이런 건 다 뭐 퇴색을 해버리고 군인 그러면 완전히 천대를 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1961년 5.16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군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군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예외의 시대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한국 정치 전문가인 다나카메이 같은 사람들은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합치면 30년인데 예. 이 30년은 이 한반도 역사에서 지극히 예외 중에 예외의 시대다. 따라서 이 예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재빨리 이 한국 사회는 다시 다 옛날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기 정부를 뭐라고 선언합니까? 문민정부. 문민정부라고 선언을 하죠. 네. 그 문민정부라는 그 의미 속에는 야, 이 그 군인 정권은 완전히 쓰레기야라는 어떤 멸시감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군인 통치 그럼 군인들은 뭐 무식하고 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독재만 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그 격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지금 사진에 보면요. 저 예.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맨 왼쪽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있고, 예.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 얼룩무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차지철 대위. 경호실장 했던 마지막에. 그다음에 뭐 경호실장, 그렇죠. 나중에 경호실장을 예. 했던 그 차지철 씨가 공수부대에 있었는데요. 예. 그 공수부대 중에서 박정희 장군을 그 경호하는 이 경호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박정희 장군을 계속 경호를 하다가 예. 이제 나중에 경호실장까지 하죠. 예. 중간에 있는 저분은 박종규신가요? 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세 사람 나오는 첫 번째 사진. 예. 네, 요 사진. 예. 요 사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 박종규 씨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씨 같은데요. 예. 저게 이제 5.16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 촬영된 사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 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붓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에서 예. 이제 군인들이 통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육군 상한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육군 상한학교 지금 뭐 육군 상한학교 뭐 3군 상한학교 통합한다고 지금 아주 이슈가 뜨겁습니다만은 네. 저 당시에 가장 미국식 교육, 예. 가장 어떤 진보적인 교육, 예. 그리고 아주 첨단 기술을 예. 이렇게 교육받는 과정에 국비가 투입되는 예. 그건 육군 상한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상당 부분 내용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문민 통치로 이루어진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인 그 통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인데 예. 이 우리나라의 육사 교육은 해방이 된 다음에 군사학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육사 1기부터 10기까지 교육하고 예. 그 다음에 6.25가 나가지고 육사가 이제 폐교가 됐다가 예. 1952년 1월 달에 그 재개교를 해요. 예. 진해에서. 예. 요게 이제 육사 11기부터 이제 재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 1기부터 10기까지 하고 11기 이후에 이 육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1기부터 10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 일본군 출신, 그 다음에 만주군 출신, 예. 그 다음에 뭐 중국군 출신, 광복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때 파벌이 좀 다양했군요. 파벌 네. 좀 이야기해 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육사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만주군관학교를 나오거나 예. 이런 이제 일본계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 장개석 정부가 운영을 한 이런 그 이 중국 무관학교를 나온 그런 계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광복군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군이나 만주군, 중국군 출신들은 너희들은 과거에 이제 군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육사를 만들어서 이제 막 대규모로 이 군을 그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지휘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예. 약 그 뭐 짧게는 45일 그 저 교육을 시키고 인관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예.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육을 시키고 육사 9기 같은 경우는 1년 교육을 했어요. 예, 예. 10기는 이제 입교해 가지고 막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와중에 6.25가 나 가지고 10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기부터 10기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과거에 일본군 시절 만주군 중국군 그 출신들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자 일본군의 경우는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군은 뭐냐 천황의 군대예요. 군대죠. 그래서 천황을 보위하는 국민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 천황을 보유하는 이런 이 의식이 강한 이런 군대였고, 그리고 뭐 짧게는 45일, 뭐 길게는 6개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 장교 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 예, 예. 이런 모순점이 이제 6.25 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장교를 배출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군의 미래가 없겠다. 예. 뭐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벤프리트 장군의 그런 그 도움도 있고, 그래서 1952년 1월달에 4년제로 해서 진해에서 개교를 새로 시작한 이 육사 11기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그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사 11기. 네. 그걸 이제 본인들은 이게 정규 4년제 과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기다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뭐 대단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예. 이 육군상안학교 이제 11기부터가 뭔가 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저 중국군 출신들, 예. 뭐 서북파, 뭐 동북파 이렇게 있는데 책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해소하는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6.25가 나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은 전부 이 점령이 되고 예. 낙동강 벨트 지역만 그 남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군 장교로 이 그 영남 출신들이 대거 군에 입대를 하면서 우리 군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경상도 출신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예. 이 장교 집단에 이러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됐고, 예.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육사 11기부터의 교육이 완전히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웨스트포인트의 모든 그 교재, 그다음에 커리큘럼, 교육 방식 이런 걸 그대로 그 직도입을 해가지고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교육받는 그대로 4년을 교육을 시켜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주문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교재를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예. 가져다가 전부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식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육사를 그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예. 한국은 뭐 이스트 포인트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뭐 한국의 미국식 육사 교육을 받은 4년제 장교들이 그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첫째는 미국의 군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예. 1기부터 10기까지는 천황을 보유하는 뭐 이런 군대였다면은 이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허.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이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모든 이 커리큘럼은 이공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싸우면서 건설하자.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게 박 대통령의 슬로건인데 예. 저는 이게 박 대통령 슬로건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미국 육사 슬로건입니다. 아, 싸우면서 건설하자. 예. 예. 미국은 그 당시 뭐 서부 개척 시대 그 국토가 넓고 그러니까 예. 이 군이 막 서부 개척을 할 때 막 다리도 놔야 되고 막 이 소멸하는 이제 공병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예, 예. 그 이 육사가 공병학교로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기 체계고 과학이고 기술이잖아요. 예. 그거를 알려면은 이 지휘관들이 이공계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 육사를 졸업하면 4년 졸업을 하면은 다 이학사 학위를 그 받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 커리큘럼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4년을 졸업하면 전부 이학사 학위를 수여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그 학교에 그 4년간 학생들을 이 육사 11기생들이 받은 교육을 그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예, 예. 여기를 보면은 이공계 교육이 전체 교육 시간의 41%. 41%. 예. 그다음에 전술학이 35%. 예. 인문학은 24%밖에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인들이 과학을 알아야 되고 기술을 알아야 되고 이공계 마인드를 알아야만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러려면은 이공계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교육을 막 대대적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근대 국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공계 테크노크라트 인재들이 대거 배출되는 그런 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수학이라든지 뭐 예. 물리학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르쳤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4년 내내 공부 중에 거의 40% 이상이 다 뭐 무슨 뭐 화학공학, 뭐 물리학, 아하. 전기공학 뭐 이런 거니까 예. 이게 뭐 이공계든 뭐 인문계든 상관없이 이건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교육. 그러면 사실은 예. 그 당시 5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전국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예. 여전히 서당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자왈, 맹자왈, 예. 한문 교육받고 천자문 외워야 된다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네. 이거 뭐 주로 육사 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도 있지만 예. 시골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가난하지만 정말 야망이 있고 공부도 좀 잘하고 예. 이런 그 입시율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수학, 예. 물리학, 공학 이런 걸 배우면서 좀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예. 해요. 그래서 전두환 그 회고록을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원래 그 육사 11기가 200명을 선발을 했어요. 예. 근데 그 200명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데 그 육사 그 예비 그러니까 이제 육사 생도가 되기 위해서 예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탈락을 하니까 예. 그 탈락생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예비 수요를 20몇 명을 더 선발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갔군요. 그 예비 수요에서도 맨 꼬레비에서 두 번째. 예. 그래서 그 예비 과정을 다 이제 잘 이수를 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입교를 할 때는 20몇 명은 다 탈락하고 예, 예. 200명이 그 입교를 해가지고 예. 4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이공계 교육 이런데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 예. 탈락을 해가지고 실제 장교로 임관한 건 156명인가밖에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 책에 보니까 예. 시험을 그렇게 많이 치게 하는 그 과정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치게 한 거죠? 그게 미국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테일러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이 공부를 제대로 그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딱 그 과목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시험을 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이 끝나면은 이 장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또 시험을 쳐요. 그 다음에 뭐 주말 시험 해가지고 그 4년간 4,000회 시험을 봅니다. 4,000회. 예.
어마어마한 하급량이군요. 그런데 그 중에 67점 이하를 맞으면은 무조건 그 재시험이에요. 아, 67점. 예. 67점 밑으로 되면. 예. 67점 이하를 맞으면은 재시험을 보는데 재시험을 봐가지고도 67점을 못 넘으면 예. 퇴교입니다. 퇴학되네요. 예.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우리 대한민국 대학 예. 뭐 50년, 60년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희박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뭐 당시에 이런 제도는 좀 충격적인 제도였죠. 아주 충격적인 제도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비용이 다 국가가 비용을 대게 그렇습니다. 되고 예.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네.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 이슈 보면은 육군사관학교를 지금 그러니까 통폐합한다는 미명하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예. 이재명 정권의 어떤 의도가 보이는데 네. 아 이건 굉장히 몰역사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저는 좀 어리둥절한 게요. 그 3군 통합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장교 충원 그 시스템을 보면 육사 출신들의 이 장교 충원 뭐 이제 상한학교 출신들은 10%를 조금 넘어요. 예. 나머지 80몇 %는 뭐 ROTC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뭐도 있고 그럼 거기도 다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상한학교만 통합을 해요? 아니 그 3군 통합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10몇 %밖에 차지하지 않는 왜 사관학교만 통합을 합니까? 예.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그 주장을 하니까 예.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 책의 주 내용 중에 예. 자,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예. 5.16 군사혁명이라는 어떤 인연을 그 고리를 통해서 만났는데 예. 이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시해를 당합니다. 예. 그것도 자기의 동향이고 예. 나이가 뭐 같은 분인 것 같은데. 나이는 김재규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7살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 우리 그 김재규 사진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당시 이 사건, 예.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재규라는 사람은 자기가 왜 박 대통령을 시해했는지를 그 정말 있는 그대로 밝힌 게 예. 그때 이제 보안사에서 체포돼 가지고 예. 최초로 쓴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자필 진술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인 조력도 받지 않고 범행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내가 왜 박 대통령을 시해했는가를 쓴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뭐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예, 예. 계속 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그 개각이 있는데 그 개각 때 내가 경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범행을 했다. 예.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무슨 이제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뭐 박 대통령에게 계속 이제 그 질책도 당하고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고 예. 뭐 그래서 내가 그 범행을 했다. 솔직히 해놨어요. 그 사진을 총 들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궁정동 안가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저 현장 검증하는 장면인데 예. 저렇게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까지는 한 2m? 예. 그 앞에서 쐈으니까 거기다가 첫 탄이 이제 가슴. 그 맞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머리에다 대고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하는 이런 그 범행을 저질렀죠. 그렇군요. 예. 자, 저 순간, 예. 저 현장에 사실은 정승화라는 육군 참모총장이 예. 이 안가 주변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정승화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 체포된 장면인데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그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난 현장 주변에 육군참모총장이 와 있었는데 예. 저건 누가 초대를 해서 왔으며 저기 왜 와 있었나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예. 오늘 저녁에 박 대통령을 모시고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궁정동 안가를 중앙정보부가 관리했기 때문에 예. 그 연락을 받자마자 오늘 내가 박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정승화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오늘 저녁에 나하고 저녁을 같이 합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승화를 박 대통령하고 식사 장소 50m 떨어진 곳에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범행을 한 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을 움직여서 내가 정권을 장악을 해서 내가 집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고 하하. 예. 그 내용을 이제 그 이학봉 대공 수사단장에게 다 얘기를 해요. 3단계 혁명 계획을 내가 세워놨다. 예. 그때 나에게 최고의 조력자로 정승화를 내가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불러놓은 것이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이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그 당시에 왜 비서관들이 김재규를 제지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네요. 그 당시 그 안가라는 거는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그런 방이었고 예. 그리고 식사라는 장소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대통령 이게 넷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 외곽은 중앙정보부가 관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도 그 안가에 왔습니다만은 예. 이 사람들은 식사 장소가 아니라 그 경호원 대기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아하. 거기다가 그 당시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권총으로 무장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경호실장이 기합이 빠져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재규가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 안에서니까 자기가 권총을 숨겨놓고 가가지고 대통령을 쏜 거죠. 어느 기록 보니까 그 권총을 김재규가 그 안가 안쪽에 숨겨놨다가 예.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김재규 저렇게 대통령을 가슴을 향해서 한 방을 발사하고 예.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니까 예. 거기 또 뒤통수에 대놓고 또 확인 사살하는 네. 그래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가 이 순간에 정승화 네. 육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그 노재현 국방장관이 있었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뭐 사람이 이 신원이 잘 확인되지 않은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범행을 한 다음에 체포가 되고 예. 체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보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대부분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그 맡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계엄을 선포하는 그 이 국무회의에서 정승화가 김재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박 대통령을 시해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이 될 수가 없었죠.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시해 현장 인근에 예.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다는 예. 사실이 그럼 언제쯤 밝혀집니까? 그게 이제 얼마 후에 이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죠. 그 수사의 주체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었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노재현 국방장관은 그 당시에 어떤 스탠스를 취했나요? 노재현 사진 좀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이거저거 모르니까 예.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예. 어느 순간서부터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이 그 공백 상태가 됐잖아요. 예.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 지도부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도 나도 이제 뭔가 그 뭐
기회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로 봐요. 우리 이제 대 기자님 쓰신 책을 이렇게 쭉 행간을 읽어보니까 예. 지금 저기 방송에 나오는 저분이 노재현 국방부 국방장관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체포대 가던 그 사람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인데 예. 그럼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이 사진이 나오는 노재현 국방장관이 예. 암묵적으로 예. 서로 협의나 예. 또는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예.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새로운 공화국을 집권할 수 있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이후에 이 김종필 씨가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 예. 출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재현과 정승화 이 사람들이 김종필의 대통령 출마를 강력히 그 저지를 합니다. 왜요? 자, 이 사진을 내리시고 왜요? 김종필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규하가 그래서 대통령의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게 누구 뜻이냐? 정승화 그다음에 노재현 장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사료로나 뭘로나 노재현과 정승화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없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김종필을 그 출마를 못하게 만류하고 예. 그 다음에 12.12 사건이 났을 때 최규하 대통령이 빨리 청와대로 와라라고 그 대통령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시간 가까이 도망을 다니거든요. 안 나타나요. 예. 왜 그랬을까? 뭐 자기가 뭐가 캥기는 게 없으면 왜 안 나타났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대목에서요. 네. 요 대목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예. 결국 12월 12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전두환 당시 그 합수본부장. 합수본부장은 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예.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떠밀리듯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 그날 예. 그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 비서실장이 예. 이실직고랍니다. 사실은 김재규가 범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방부 장관에게.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 몇 시간 후에 차를 타고 예. 김계원 비서실장과 김재규 예. 중앙정보부장 범인이 예. 6번으로 가게 되죠. 예. 정보부로 가지 않고 예. 그 과정에서 김계원 비서실장이 이제 본인은 봤으니까 그죠? 아니 김계원은 이제 청와대로 돌아갔고 예. 그 김재규하고 정승화가 육군본부로 그렇죠. 차를 타고 가면서 예. 이제 뭐 군은 누구를 동원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상의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계엄이 선포가 돼서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김계원의 이제 발설에 의해서 예. 밝혀져 가지고 예. 체포를 했고 예.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항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된 전두환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의 초청을 받고 대통령이 시해당한 50m 옆에 있었다. 그리고 범인하고 같이 육군본부를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예. 그리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군부대 동원을 협의를 했다. 협의를 했다. 그럼 이것도 이 사실-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보안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하가 상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국가로부터 대통령 시에 대한 그 모든 조사를 명받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예. 정승화 총장을 찾아가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승화가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예.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막 진술 내용을 막 자기 멋대로 막 바꾸고 정승화 씨가 예. 그다음에 야 진술 그 내가 불리한 내용 이거 다 막 빼버리고 뭐 예. 그러니까 그 보안사령관이 아니 진술한 내용을 임의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건 위법입니다. 예.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또 막 자기 불리한 거 막 빼. 아하. 이런 게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이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승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직속상관인 정승화가 계속 막 위압을 가하면서 자기 진술서를 막 바꾸지를 않나 막 이러니까 예.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연행을 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승화의 상관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예. 이 전두환 장군이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정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재현이가 반대를 합니다. 국방장관. 아까 그 사진에 나온. 네. 예. 왜 반대하죠? 지금 이게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은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권력자를 잡아다가 조사를 하면 이건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하자. 3번이나 거절을 해요. 노재현 장관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 장군이 예. 이 두 사람이 뭔가 커넥션이 있는 한 배를 탄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의심을 하죠.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 계엄사령관의 직속 상관이 이걸 만류를 하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를 한 거는 대통령이죠. 최규하 왜냐면 대통령. 군통수권자니까. 예. 그래서 군통수권자에게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예. 그래서 12월 12일 저녁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승화를 연행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2.12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예. 조사를 할 때 예. 이거를 뭐 그냥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구속시켜서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는 이 수사기관장의 책임이에요. 예. 그렇죠. 수사기관장이 내가 누구를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 혹은 연행 조사를 하겠다, 혹은 체포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 수사기관 책임자가 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결재를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이 계엄이 선포돼 있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 직속 상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계엄사령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이 사람을 잡아가는 게 예의다 싶어서 예. 정무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좀 연행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간 거지.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간 거는 아니었다. 자, 최규하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뭐 지금 학자들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승화를 체포해 갔으니까 이건 하극상에 의한 반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 체포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게 관료주의에 오래 몸담았고, 예. 그 다음에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토콜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은 모든 사안은 문서로서 보고를 하며, 그렇죠. 그 문서로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국무위원회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사령관 당신은 지금 국무위원이 아니잖아. 예. 국무위원이 아닌데 왜 이 사안을 당신이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나는 이 사안을 국무위원인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테니까 장관을 찾아가지고 같이 와라. 같이 와라. 아하. 야, 저 국방부장이 가봐야 어디를 갔겠느냐. 그러니 장관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노재현 장관을 찾았는데 노재현 장관이 잠수를 타고 없어진 거예요. 아하. 결국 그 12.12가 일어나고 나서 예. 전두환 당시 합수부 본부장, 보안사령관 이 사진이 있죠. 예. 결국 그 정승화를 체포해서 예. 처음으로 저게 언론에 등장합니다. 전두환 저 보안사령관 예. 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이죠. 예. 저때 처음으로 이제 외신 등 언론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 국민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그렇죠. 처음 본 거죠. 저때. 처음 본 거죠. 예.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보면 또 여러 자료들도 보면 예. 미군이나 CIA도 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예,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12.6과 12.12 뭐 그 수사를 맡지 않았으면 아마 저 사람은 그냥 군인으로 평범하게 그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12.12 사태에서 진짜 그러면 반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반란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태환과 정병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당시에 이제 노재현 장관이 잠수를 타서 없어졌어요. 어디로 없어졌냐면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송소리가 나니까 부인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것도 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뭐 잠옷바람으로 담을 넘어가지고 단국대로 도망을 갔어요. 국방장관이요? 예. 하하 참. 그 단국대 안에 1시간 반 넘게 숨어 있다가 예. 밤 8시 몇 분에 국방부로 전화를 걸어요. 야, 나 단국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저 청와대에서 빨리 찾으니까 청와대로 가십시오.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 부인과 자식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의도로 가요. 예. 여의도로 가서 자기 아는 사람 집에 부인과 아들을 숨겨놓고 예. 그리고 국방부로 와요. 예. 그 국방부로 와가지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청와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는 연합사로 도망을 갔습니다. 연합사로? 예. 용산에 있는? 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밤 10시 몇 분에 간신히 이제 청와대하고 통화가 됩니다. 처음으로. 예.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아니 내가 지금 국방부장으로 호출한 지 몇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 그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가. 이때 이제 이 정승화를 연애해 가는 바람에 예. 이제 막 양측에서 막 군을 막 충돌할 수 있겠네요. 뭐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막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이거 아군끼리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말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당시 연합사 상황실에 숨어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문홍구 합참본부장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에게 예. 지금부터 나의 명령 없이 어느 누구도 군 출동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밤 10시 50분인가 11시에 내려요. 국방장관이요? 예. 예. 출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먼저 군을 출동시킨 게 누구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에요. 수도경비사령부. 예. 그다음에 장태환이가 계속 이제 특전사령관을 닥달해 가지고 특전사의 공수부대가 또 출동을 해요. 서울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장태환과 정병주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병력을 출동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대전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예. 보안사령부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이제 감청하고 도청해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국방부 장관이 군 출동 명령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이 명령을 거부하고 병력을 출동한 것은 이건 국가 변란 행위다. 허허.
국가 변란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전복 부대를 출동시켜야 되는데 대전복 부대를 출동을 시키는 명령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미 정승화는 체포돼서 이제 그 보안사에 있고 예. 국방부 장관은 어디 있는지 지금 그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예. 국방부 차관에게 지금 이 대전복 부대를 출동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국방부 차관이 내가 그걸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 나 못 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전두환 장군이 청와대에다가 정식으로 보고하고 이거는 국가 변환행위이기 때문에 예. 대전복 부대를 출동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대전복 부대를 출동을 시켜요. 아, 그렇게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장태환과 정병주이기 때문에 장태환과 정병주의 반란이자 변란입니다. 이거. 아, 지금 그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만 예. 거기에 보면은 영화 배우 정우성 씨가 장태환 역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12.12 사태를 일으킨 것은 전두환 장군을 비롯한 영남 출신 중심의 하나회 멤버들이고 예. 그렇게 군대를 움직이니까 수경사령관이 탱크를 가지고 야 너희들 쳐들어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정반대로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정반대입니다. 예. 이게 그 어디에 그 정확하게 나오냐면은 예, 예. 장태환 씨가 그 회고록을 내요. 예. 12.12와 뭐 나라는 예.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 이실직고를 해놨냐면 밤 10시 몇 분에 국방부 장관이 장관의 명령 없이 어느 누구도 그 군 출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을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 예. 내가 그 명령을 통보받았으면 내가 고립했다고 그 수경사 병력을 출동시키냐. 예. 아마 그 명령을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줬다면은 나는 절대로 그날 밤에 수경사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기 회고록에다가 써놔요. 자기가 이 병력을 출동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이실직고하는 내용을 자기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아하. 자, 오늘 예.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200페이지가 넘는 대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책 안에는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꼼꼼한 기록과 팩트들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긴장된 자세로 읽게 됩니다. 저도 지금 거의 1권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읽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책 2권을 앞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1, 2인데요. 이걸 1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2번, 최소한 2번 정도 더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을 모시고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내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완전히 다른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완전히 이 책에 나오는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이나 이른바 별단 장군들이란 사람들의 그 어떤 소신 없는 비겁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책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 저자인 김용삼 대기자님과 대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하나회라는 어떤 군내 조직이 친목 조직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제5공화국 시대를 연 것이 아닌가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뭐 신문에서도 듣고 뭐 방송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지 않고 12.12라는 저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군 장성으로 그냥 인생을 마쳤을 법한 사람인데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훌쩍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진짜. 이런 역사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나 또는 시대적인 분절 상황에 뛰어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상황을 차근차근 이 역사를 기록하신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용해해서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12.12 사태 이후에 광주 5.18 사건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의 과연 그러면 전두환 장군의 역할은 뭐였나?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의 역할은 뭐였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그 다른 부분이 많아서 좀 어리둥절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는 이 전두환 시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뭐 하고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80년, 79년 이 무렵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현대사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이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돼서 이 5공화국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전 완전히 소설이고 픽션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전두환이 아니고 전두광으로 돼 있어요. 전두광.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로 그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추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뭐 골치 아프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우리 나름의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좌파들의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거, 뭐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